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희 법인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된 자문 업무를 맡고 있고요. 연말을 맞이하여 개인정보와 데이터, 저의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어떤 가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려는 어떤 기업을 상정하고 그 기업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한 그리고 보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성된 질문들의 대부분은 제가 업무를 하면서 너무나 자주 맞닥뜨리는 질문들을 뽑은 것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친구는 한국에서 이탈리안 요리를 가르쳐 주고 대신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터디 교환 사이트가 마땅치 않아서 결국은 자기의 앱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 앱의 기본적인 컨셉은 서로 가장 자기의 재능을 이제 교환하는 스터디와 그리고 자기에게 돈을 내고 배울 과외를 찾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Study with You라는 이제 앱을 출시를 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야 되는 제 친구가 저에게 던질 법한 질문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 단계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개인정보 수집의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아니면 그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될 때는 여러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그 알바비를 지급을 하게 될 텐데요. 그때 어떤 세금을 뗀다거나 원천 징수를 하는 의무를 법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그 원천 징수를 위한 그 알바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은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앱을 서비스할 때는 유저들과 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 이용 약관에 따른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체결 과정에서 1차적으로 그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여러분이 수집할 필요가 있고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로그인을 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앱을 서비스할 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많은 부분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다만 실무상에서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번거롭고 동의를 받았을 때 이제 향후에 어떤 정보 주체가 내 개인정보를 언제 수집했냐, 왜 수집했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좀 더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이제 다 동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 앱 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저들의 개인정보를 회원 가입 시에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맞는 부분들이 있지만 다만 이제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하나하나 수집되는 개인정보마다 어떤 것은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뭉터기로 이제 수집 이용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용 목적에 우리가 만약에 앱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앱 서비스 제공에만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동의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사용했던 그런 사용 이력을 가지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겠다 아니면 앱을 좀 고도화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계약의 서비스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도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를 받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의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게 될 텐데요.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세 가지 항목을 법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집 이용의 목적, 그리고 수집하는 항목, 그다음 보유 및 이용 기간인데요. 오프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이 개인정보를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이제 알릴 필요가 추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굉장히 많은 앱 사업자들이 사실은 좀 이상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냥 이용약관과 함께 회원가입 시에 보여주면서 각각 동의를 받는 방법입니다. 근데 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있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때 위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그냥 띡 던져주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은,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만 하시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동의서를 작성할 때 내가 수집하는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굉장히 아리송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만들려는 이 Study with You 앱에는 관심 있는 스터디 항목을 당연히 수집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까요? 네,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음 가명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다니는 황혜진이라는 그 정보는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요. 그냥 그 중에서 뭐 황혜진만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개인을 식별하기는 어렵지만, 이름 같은 것은 이제 다른 정보와 붙어서 개인을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결국은 실제로 누가 수집을 했는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재밌는 점은 이제 가명 정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하나 판단을 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변호사들도 어떤 것이 개인정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 아리송한 정보들을 모두 다 동의서에 이제 기재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동의서를 작성할 때 목적을 서비스 제공 이렇게 딱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목적을 굉장히 길게 쓸수록 여러분의 데이터 활용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목적을 쓰실 때 최대한 이제 많은 사이트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좀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제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온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회원 식별, 그리고 뭐 나이 확인, 법정 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 고유의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의 내용들도 당연히 있지만, 잘 살펴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신규 서비스 개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신규 서비스 개발이 일단 들어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이용자의 관심, 기호 성향의 추정을 통한 맞춤형 컨텐츠의 제공 및 마케팅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빈도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통계,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서비스 환경 구축 등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개씩 추가할수록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문제가 되는 어떤 개인정보의 유형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제 사업자분들은 전혀 없는데, 이건
가상의 질문인데요. 내 앱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못 참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를 내가 수집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네, 이러한 정보는 민감 정보라는 특수한 정보의 유형에 속합니다. 민감 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여부, 그리고 정치적 견해, 건강과 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유전자 검사 등으로 얻어진 유전 정보,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생체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이제 민감 정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민감 정보의 수집 시에는 특별히 한 번 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민감 정보에서 여러분들 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요새는 좀 건강 정보, 디지털 치료제를 많이 이제 출시를 하시기 때문에 건강 정보나 아니면 유전 정보, 그리고 생체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요. 여기서 생체 정보는, 지문이나, 홍채, 그렇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몸에 달려있는 그 기관의 정보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범죄 경력 자료를 만약에 수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것은 민감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앱 서비스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 정보로서 선택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실상 이제 개인정보의 수집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학교나 좀 회사, 좀 어떤 믿을 만한 좀 학교에 다니는지, 우리가 들어본 학교에 다니는지, 회사에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내면요. 이러한 정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는 스터디 메이트를 이제 찾고 서로 스터디 교환을 하고 또 과외 선생님, 과외 학생 이렇게 찾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경우 학교 정보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유저들에게는 학교나 이제 회사 정보는 좀 필요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다 선택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필수로 표시를 하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을 수집하려면 선택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 또 민감 정보가 있으면 별도로 또 동의를 그렇게 여러 개를 받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 정보가 필수 정보에도 있고 선택 정보에도 있는 경우에는 동의의 개수가 4개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질문들을 좀 답하면서 동의서 작성 방법을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위치 정보를 되게 특수하게 기율을 하고 있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치 정보 서비스 이용 약관이 필요하고, 또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런 신고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요. FC랑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생각인데 이것도 수집 목적에 그냥 함께 기재를 하면 되느냐. 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별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잘 쓰여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회원가입 이제 시에 보여지는 그러한 동의 체크 박스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용 약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가 세분화돼 있으면 세분화 있고, 필수 정보만 수집하는 경우 이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창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동의를 받는 것을 사업자들은 매우 허들로 생각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 앱에서 개인정보를 받는 단계들은 다 나누어져 있지만 회원가입 시 한 번에 동의를 다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한 번만 체크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네,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각 단계마다 수집 직전에 아니면 수집과 함께 그 동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 미성년자 개인정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정확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우리나라는 별도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인을 나눈 것이 아니라.
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비로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법정 대리인의 정보를 또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원 가입을 하려는 아동으로부터. 네, 근데 법에서는 그렇게 그 아동이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 비용 동의를 하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의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것을 수집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연령 확인을 안 해서 내가 이 사람이 14세인지 아닌지 모르면 어떻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는데요. 본인 인증을 통해서 고도화된 본인 인증을 통해서 실제 나이를 제3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는 웬만해선 없어요. 그러한 경우는 이제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게임을 서비스한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산업법에 따라서 이제 연령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연령을 확인해야 되지만 그런 서비스 아닌 경우에는 이제 연령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14세 미만, 우리가 연령을 물어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가 수집이 되게 되죠. 그러한 경우를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최소한 생년월일을 수집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입력하게 해서 14세 미만이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아니면 가입 자체를 애당초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무상은 이 유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쓸 것 같다. 그런 14세 미만은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앱들이 있잖아요. 신용카드 뭐 예를 들어 그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모아주는 앱이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냥 과감하게 14세 미만 그냥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14세 이제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할 수 없다. 이 앱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절차가 종료되게 되는데요. 그런 사항은 참고로 이제 이용약관과 연동해서 거기에도 함께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의 활용 및 관리로 넘어갈 텐데요. 동의서 부분이 아무래도 눈에 밖에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은 고지된 수집 목적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활용보다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관리인데요. 제가 이 개인정보 관련된 자문 업무를 하면서 되게 받기 싫어하는 질문이 개인정보 관리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설명을 하면 뭐 3시간도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아주 짧게 좀 소개를 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모여있는 처리 시스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텐데요. 이용자 DB를 가지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내부 인력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 DB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나눠야 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최초에는 이제 고객 지원팀에 있다가 나중에 인사팀으로 발령이 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인사 이동을 했을 때 더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없도록 그 권한을 말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개인정보 DB에 접속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계정을 다 한 사람이 공유를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마다 계정이 발급되어서 그 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정은 좀 엄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밀번호 관리 규칙을 이제 작성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맞는 비밀번호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는 어떤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먼저 접근 가능한 IP 자체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를 우리 내부에서 다루는 사람을 개인정보 취급자들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 시간 이상 업무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는 조치를 이제 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마다 얼마나 언제 몇 분이나 접속을 했는지 그러한 접속 기록을 보관하면서 월 1회 동안 월 1회씩 그렇게 최소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 너무 업무에 비해서 장기간 여기에 접속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접속 기록은 이제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2년간 보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세요. 모든 개인정보 다 암호화를 해야 되느냐, 암호화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 헷갈려 하시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암호화가 필요한 정보는 고유식별 정보라고 해서 여권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같은 그러한 한 사람당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그런 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네, 를 이제 암호화하라고 이것들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비밀번호는 이제 다시 암호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화해서는 안 되고 일방향으로 암호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설치를 해놓고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자동으로 계속해서 그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설정해 두거나,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일 1회씩 이제 업데이트를 직접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이제 인쇄해서 관리하시는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 방지 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철이 있는 어떤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제 실제로 받아서 그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는 뭐 이러한 파일들이 어떠한 창고에 있다. 그럼 그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이제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또 그냥 창고 안에 덜렁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잠금 장치를 해두고 뭐 암호를 설정한다든지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력 복사 시의 보호 조치도 있는데, 출력 시에 이제 함부로 출력하지 않고 용도를 특정해서 출력하고, 출력하더라도 그 항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그 내부 관리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그 계획을 보고 회사에 있는 어떤 직원이라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고, 자기가 업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계획을 마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항을 좀 살펴볼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개인정보의 처리가 누구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어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누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줬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무 위탁은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그 서비스 하려는 스터디 위드 유 이 앱에서 결제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친구는 결제 모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타인의 결제 모듈을 이제 붙였을 때 그 결제 대행사는 제 친구를 위해서 그 결제를 대행해 주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제 친구의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고, 다만 제 친구가 그 안에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을 통해서 그 결제를 일으키고 그러한 업무를 결제 대행사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 친구는 업무의 이제 위탁자가 되고, 그 결제 대행사는 수탁자가 되고,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대표적인 예시는 쇼핑몰이 이제 CJ 대한통운과 같은 그런 물류사의 택배회사에 배송 업무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전의 목적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수탁자가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고요. 직접 배달을 다 갈 수 없으니까 물류회사가 대신 이제 배달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나 사이트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업무의 대행이 일어날 것임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전 방법은
네, 원칙은 이제 위탁 사실을 공개만 하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이제 받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위탁 사실을 예외적으로 이제 위탁 사실을 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케팅 업무를 위탁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이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고요. 손해배상 책임은 위탁자, 수탁자가 이제 같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비교해서 제3자 제공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쇼핑몰을 이용할 때 결제 전에 잠깐만요 할인 쿠폰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저희가 10,000원 쿠폰을 드립니다 이런 광고가 떠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쇼핑몰과 제3자는 서로의 그러니까 그 보험사가 쇼핑몰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만 쇼핑몰에서 이제 사업 제휴를 맺어서 보험사의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제3자 제공의 예시는 사업 제휴, 개인정보의 판매가 있고요. 이전의 목적은 제공받는 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제공을 하는 시점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정보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그것을 제공받은 제3자에게 있고 최초에 제공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개인정보의 뭐 유출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제공받은 제3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